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편안하게 해줄 뉴스 이야기, 일상 속 캐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지훈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박선윤입니다. 선호 씨,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들이 꽤 흥미로운데요.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메트로 밴쿠버에 숨겨진 보석 같은 동네들이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숨겨진 보석이요. 부동산 시장이 요즘 좀 주춤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런 곳들이 있다니 귀가 솔깃하네요. 어떤 동네들인가요? 네, 아리맥스에서 Next Neighborhood Report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주택 구매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 삶의 질, 그리고 투자 수익률까지 다 고려해서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을 찾아냈다고 해요. 오호, 구체적으로 어디가 나왔나요? 가장 주목할 만한 곳으로 랭리의 윌루비 하이츠를 꼽았어요. 평균 주택 가격이 89만 4천 달러대인데 고속도로 1번을 통해서 시내 접근성도 좋고 더 넓은 공간에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교통, 상점, 학교, 레크리에이션 시설 같은 인프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랭리, 확실히 밴쿠버 시내보다는 가격대가 착하죠? 그런데 89만 4천 달러면 물론 예전보다는 내렸겠지만 여전히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도 밴쿠버 시내 기준으로 보면 정말 괜찮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밴쿠버 내에서도 한 곳을 꾸몄는데 마운트 플레젠트 이스트라고 해요. 평균 가격은 87만 3천 달러대고요. 마운트 플레전트 이스트요. 거기는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트렌디해지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많이 바뀌었죠? 네, 맞아요. 다운타운이랑도 가깝고 키칠라너 해변도 가깝고 전반적인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하네요. 밴쿠버 내에서는 적당한 가격대라고 평가했네요. 아무래도 구매자들이 요즘은 가치를 많이 본다는 거겠죠. 시장이 좀 주춤하니까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곳을 찾으려고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 같아요. 네, 리맥스 부동산 전문가인 팀 힐 씨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업앤커밍 지역이라는 게 결국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 아직 덜 알려졌지만 편의시설이 많고 가족들이 살기 좋으면서 가격 상승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곳들은 어디가 있었나요? 델타에 있는 레드너도 리스트에 올랐어요. 여기는 광역 밴쿠버 평균보다 거의 100만 달러 정도 낮은 가격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터널 때문에 교통체증이나 인프라 공사 같은 정신적인 장벽이 좀 있다고 합니다. 평균 주택가격은 114만 9천 달러대예요. 아, 레드너. 터널은 정말 퇴근 시간에 갇혀 있으면 힘들죠. 하지만 그만큼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유연한 통근자들에게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리치몬드의 브리지포트도 언급됐는데 스티브 스탄보다 30만 달러 정도 저렴한 106만 9천 달러대라고 하네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주택들의 평균 연식은 30년 정도 된 곳이라고 합니다. 리치몬드 브리지포트. 거기는 아무래도 공항이랑 좀 가까워서 그런가요? 네,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같은 리치몬드의 캡스턴웨이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인데 평균 89만 9천 달러대고요. 앞으로 10년 뒤를 보면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해요. 와, 폭발적인 성장이요.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설깃한 단어네요. 네. 마지막으로 코쿠이틀람도 두 곳이 나왔는데 프레자 밀즈는 주로 고층 콘도가 들어설 예정인 개발 지역이고요. 평균 73만 2천 달러에서 179만 6천 달러대예요. 그리고 코쿠이틀람 웨스트는 산업용지를 주택지로 바꾸는 토지 매입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스카이트레인과 가까워서 고가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평균 83만 8천 달러에서 196만 3천 달러대입니다. 네. 코쿠이틀람도 요즘 스카이트레인 라인 따라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교통 좋은 곳은 투자 가치가 높죠. 전반적으로 보면 좀 더 외곽으로 가거나 아니면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을 찾는 게 요즘 시장에서 현명한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격 대비 가치 있는 주택을 좋은 동네에서 잘 찾아서 제시하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팔린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부동산 얘기는 언제 들어도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다음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살모넬라균 관련해서 72명이나 아팠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리아 브랜드의 제노아 살라미와 보나 브랜드의 마일드 제노바 살라미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서 72명이 발병했다고 해요. 72명이요. 꽤 많은 숫자인데요.
캐나다 공중보건청에서 이 정보를 업데이트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6월 10일에 캐나다 식품검사국에서 온타리오, 알버타, 마니토바주에서 이 제품들을 리콜했는데 감염된 사람들 중 57명은 알버타에서, 14명은 온타리오에서, 1명은 마니토바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주로 알버타에 집중되어 있네요. 혹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있나요? 네, 리콜 이후 7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샌드위치나 델리 코너에서 구매한 살라미를 먹고 발병했다고 하고요. 아, 델리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혹시 제품 코드를 확인해야 할까요? 네, 5035226, 5049226, 5020228, 5035228, 5035226 이 코드들을 확인해보고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섭취하지 말고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살모넬라균은 감염되면 며칠이나 몇 주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어린이, 임산부, 노인,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발열, 두통, 구토, 메스꺼움, 경련, 설사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고요. 아무쪼록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들 무사히 회복되셨으면 좋겠네요. 식품 안전은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비시주에 계신 중국인 억만장자 루비 리우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허드슨 베이의 문 닫은 점포들을 인수해서 백화점을 다시 살리려고 한다고요? 네, 맞아요. 정말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BC주에 기반을 둔 부동산 투자 회사인 센트럴 웍 캐나다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루비 리우 씨가 법원 승인을 받아서 허드슨 베이 임대권 3개를 인수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 허드슨 베이가 얼마 전에 모든 지점을 폐쇄했잖아요. 그 자리를 활용하려는 거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리우 씨는 캐나다 백화점들을 새롭게 단장해서 자신의 백화점 체인을 열 계획이라고 해요. 허드슨 베이가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인 만큼 전통적인 소매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할 거라고 합니다. 전통과 혁신, 뭔가 기대가 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혁신하겠다는 걸까요?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소매점이나 쇼핑몰들이 너무 정체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젊은 세대나 아이들, 가족들을 다시 쇼핑몰로 끌어들이기 위한 흥미로운 요소들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서 놀이공간, 식당 공간,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을 포함한 백화점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기대되네요. 요즘 쇼핑몰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좀 지루했는데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허드슨 베이의 전 직원들도 다시 고용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7월에 토론토에서 채용 박람회를 열어서 허드슨 베이의 전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인수하는 3곳의 지점은 어딘가요? BC주에 있는 메이페어 쇼핑센터, 트와센 밀즈, 그리고 우드그로브 센터의 임대권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총 6천만 달러를 지불했고 다른 임대권 입찰을 위해 940만 달러의 보증금도 걸었다고 해요. 아직 다른 임대권들도 더 인수하고 싶어 하는군요. 그런데 다른 25곳의 건물주들 중 23곳에서 반발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리우 씨는 자신의 계획을 알게 되면 건물주들도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한편 허드슨 베이의 지적 부업권, 그러니까 로고나 상표권 같은 건 캐네디언 타이어가 3천만 달러 인수했죠. 리우 씨도 입찰에 참여했지만 문화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캐나다 소매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 소식은 인플레이션 이야기인데 5월 인플레이션이 1.7%로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소식. 렌트비 인상이 둔화된 영향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5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7%로 전월과 같았다고 해요. 특히 주거비용 상승률이 4월에 3.4%에서 5월에는 3%로 둔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주거비용이 둔화되었다는 건 좋은 소식이네요. 특히 어느 지역의 영향이 컸다고 하던가요? 통계청은 온타리오주가 임대료 완화의 주요 원천이라고 꼽았어요.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새로운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렌트비 인상폭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오, 온타리오가 역시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공급이 뒷받침되면 영향이 크군요.
모기지 이자 비용은요? 모기지 이자 비용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서 21개월 연속으로 둔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경제학자들도 인플레이션이 큰 변화 없을 거라고 예상했었죠. 그렇군요. 휘발유 가격은 어땠나요? 탄소세 인하가 있었잖아요. 네, 탄소세가 철폐된 것이 휘발유 가격을 연간 기준으로 하락시키는 데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월별 하락폭이 작아지면서 전체적인 하락세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식료품 가격은요? 식료품 가격은 5월에 연간 3.3% 상승했는데 4월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여행 비용이나 항공료도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데 일조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좀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좀 어땠나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중요하게 본다고 하던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주시하는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5월에 0.1%포인트 하락해서 3%를 기록했습니다. 티프 마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장은 관세와 같은 일시적인 영향을 제외하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 수치를 더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했었죠. 그렇군요. 3%면 아직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보다는 높은 수준이네요. 다음 금리 결정은 언제인가요? 캐나다 중앙은행의 다음 금리 결정은 7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나눴네요. 메트로 밴쿠버의 숨겨진 보석 같은 동네부터 살모넬라균 소식, 허드슨스베이의 새로운 도약, 그리고 캐나다 인플레이션 통념까지. 김지윤 씨,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네, 선우 씨도 감사합니다.